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여기 저희 오톡방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중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예비 고1 올라가는 친구들, 고2, 고3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가르칠 때 저희는 물론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일단 성적을 올려주고 애들 공부를 하고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뭔가 이제 학생들한테 라포 형성을 하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쓸데없는 얘기도 재밌는 우스갯소리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영양가 있는 얘기로 저희가 뭐 대입이나 아니면 진로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씩 하면 그래도 아이들 또 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강의 중에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 학생부 작성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가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 좀 알고 있으면 학생들한테 그 가르치고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색다른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스토리텔링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래도 대학교 합격, 대학교 성공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업, 학원, 뭐 학원 정책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는 2025학년도 대입 설명회 및 학생부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예비 고1 친구들이 저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수업 시간에 대입이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쌤, 저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안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다 학교하고 학부모들, 엄마 아빠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가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내신만 잘 따고 수능만 잘 보면 된다는데 그러면 이걸 굳이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은, 이 강의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3까지 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울러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비 고1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고등학생이 처음이지 않냐? 나는 너 같은 애들 많이 가르쳐 봤다. 그러면 내 말이 맞겠냐? 네 말이 맞겠냐?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물론 나의 말이 완전히 100%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너가 성공적인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는 너가 가야 될 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나는 제시를 하는 거다라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입시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예전같이 진짜 공부만 잘해서 서울대 간다, 연세대 간다,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하나씩 근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크게 큰 틀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요. 근데 수시에서는 크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사실은 특기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예체능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논술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내신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모의고사하고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친구들이 논술을 붙게 돼 있거든요. 아예 모의고사나 수능이 어느 정도 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은 논술도 못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입시는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입시가 예전에는 진짜 내신이면 오로지 내신 100%만 가지고 애들을 선발했고 수능은 정시 100%만 가지고 선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근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내신 100%만 가지고 선발을 하거나 수능 100%만 가지고 선발을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동점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신도 똑같이 1.1, 1.2인데 걔네들이 동점자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변별을 할 것이냐. 수능도 표준 점수가 동점자가 생길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그 변별력을 뭐에 두냐면 바로 종합으로 변별을 합니다. 바로 서류 평가로 변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 서류 평가, 학생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종합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수능을 쓸 때도 그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내신만 잘 따면 유리하다는데 대부분은 그 학생부 교과로 뽑는 애들이 많다는데 그러면 그냥 내신만 잘 따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집 인원을 한번 보세요. 이 모집 인원의 그 왼쪽에 있는 게 전국 대학 모집 인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상위 15개 대학 모집 인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수시를 봤을 때 학생부 교과는 전국 대학으로 보면 제일 많이 뽑는 거 맞아요. 45.4%씩 뽑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23%밖에 안 돼요. 논술 이렇게 실기 기타 해가지고 총 79.6%를 수시로 뽑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나중에 대학 어느 대학 갈 거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지방대를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팩트로 말씀드린다면 너 서울대 갈래? 조선대 갈래? 그럼 어디 대학을 가겠습니까? 서울대를 가겠죠. 그 선생님이 맡은 아이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대학은 다 상위권 대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들어본 대학은 그럼 어떻게 뽑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쪽 대학에 가려면. 그러면 옆에 보시면 상위 15개 대학이 뭘로 뽑는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거를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9%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33.4%씩이나 돼요. 오히려 전국 대학보다 1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물론 내신도 맞지만 내신과 학생부를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팩트다라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정시를 볼까요? 정시는 전국 대학으로 치면 수능 위주는 18.7%밖에 안 돼요. 근데 15개 대학으로 한정하면 39.7% 거의 40% 육박하죠. 이거는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대학을 모집하는 그 모집 인원 기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능. 이 두 가지만을 확실히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입 전형 평가 요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이 평가 요소에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면접, 여기 보면 학생부 서류 일부라고 돼 있죠. 네, 이 일부 대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고려대, 성균관대, 뭐 경희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 학생들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일부 상위 대학들이 이런 것들을 교과 전형에서 본다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안 봤습니다. 최근에 생긴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저 적용.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수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수시와 수능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시는 뭐냐면 확률 게임이에요. 많은 친구들 얘기하죠. 나는 이제 수시는 조졌으니까 나는 수능으로 정시 파이터가 되겠어. 근데 고1 중간고사만 보고 그렇게 트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멍청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대학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지도해 본 결과 그런 마인드 가지고 대학 잘 간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6개나 뽑고 정시는 3개나 뽑는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수시가 더 크잖아요.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내가 정시로만 가겠다? 근데 정시는 문제가 뭐냐면 고인물이 너무 많아요.
N수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 나머지 상위권 애들은 그 N수생들 고인물도 다 차지하는데 그거를 현역생들 뜰 수 있냐? 전공법으로 그러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수시 따로 정시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를 같이 그 학교 활동 안에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6개, 그 수시 6개 카드, 정시 3개 카드, 그걸 나눠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 하나로 묶어서 총 9개의 대학 카드를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게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서류고요, 그리고 면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면접이 굉장히 이제 좀 강화가 많이 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는 면접이 더 강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시키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그거로 서로 이제 머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들,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저가 일부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최저가 적용이 안 됐는데 초반에는 적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안 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도 무시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논술은 뭐 약수형 논술, 뭐 일반형 논술, 교과서형 논술이 있는데 일반형 논술은 그냥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길게 문과 같은 거는 길게 글 쓰는 거, 이과 같은 경우 수학 문제 푸는 거, 과학 문제 푸는 거고요. 교과형 논술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약수형 논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요. 그 일반 논술은 범위가 안 정해져 있는데 교과형 논술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내용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문과는 그냥 국어만 풀든지 아니면 일부 대학은 국어를 좀 많이 수학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보는지 그렇게 그 시험을 보는 거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만 보든지 아니면 그 일부 대학은 수학을 더 많이 국어를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가 수학하고 국어를 이과 문과 다 섞어서 조절해서 보는 학교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정시는 말했던 것처럼 수능 점수를 보는데 여기 옆에 비고를 보면 학생부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시에서도 학생부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재작년부터. 재작년에는 서울대가 처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고려대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에는 연세대가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카이가 다 반영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뒤에 있는 대학들도 다 반영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절대로 학생부 내신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손해본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시를 준비한다는 친구들도 수능 그 내신이나 세특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거는 재학생은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건 N수생들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특히나 점수 급간차가 굉장히 촘촘한데 그 촘촘한 것을 내신으로 뒤집을 수 있는 일만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N수생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무엇을 이제 할 거냐면,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예시를 가져왔는데 뭐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 경력, 자격증 인증,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에 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기게 학생부다. 그러면 학생들이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예비 고1 학생들부터 이 학생부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학생부에서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미리 아는 학생들과 고등학교에 가서 그제야 막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이거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까먹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바빠가지고, 수행평가는 바빠가지고. 근데 문제는 학생부는 한 번 기록이 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더 뭐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정정 기간이 있죠. 보통 정정 기간은 2월 중순이 그 2월 중순까지가 학생부 정정 기간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2월 말까지가 맞는데 2월 말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개학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2월 말에 갖다 주면 선생님들한테 아마 욕을 더럽게 얻어먹을 겁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여유롭게 수정할 것들이 있다면 2월 중순까지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예비 고1 학생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생부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채워서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한 친구들은 목표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가면서 이거를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탄탄한 학생부가 완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학생부는 부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어디 유명한 컨설팅을 받으러 간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걸 학생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학생부를 만들까요?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게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 계획에 맞춰서 활동을 제대로만 했다면 절대로 그 펑크가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못 챙겼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안 했는데 그걸 했다고 뻥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대학은 다 아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학생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평가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평가 방법을 보면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는 고1 애들도 굉장히 잘 기억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교과활동, 교과활동은 500자 쓰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과활동 다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빠지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이 대입에서 빠진다는 거 그거 교육하시면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활동 예전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예 빠집니다. 미기재입니다. 자, 그리고 종합 의견은 그대로 500자로 확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을 보면 비교과는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수상경력, 독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학생부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와 교과 세특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줄여서 자동봉진이라는 말로 이 네 가지가 중요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자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창체 동아리, 정규 동아리하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율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동아리 다 적었는데 이제는 자율 동아리는 못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체 동아리, 정규 동아리만 적을 수 있게 됐고요. 자, 소논문 기재 금지.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만 소논문이 기재가 금지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적인, 학업적인 부분을 어필을 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고서 쓰기가 있습니다. 보고서 쓰기는 예전에 소논문 기재를 했던 거를 대체해서 학생부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귀찮기도 하고 학생들 요즘 글 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해놓으면 학종평가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어떤 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스터디 그룹을 꼭 만들라고 얘기해요. 스터디 그룹은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나의 뜻과 맞는 나의 진로와 맞는 애들과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한번 내보자. 그런 걸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여지는 스터디 그룹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만들면 안 되고
무조건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이 허락한 하에 허락 아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나의 진로와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결과까지 내면 더 금성첨화죠. 그래서 소논문 기재를 못하는 대신에 우리는 보고서와 스터디 그룹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스터디 그룹과 관련된 것은 제가 조금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자, 봉사활동은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봉사활동도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련 없는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이 진로와 관련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의 1년 계획 플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개인 봉사활동이라도 원래 개인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안 되지만 개인 봉사활동이라도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지도교사가 있는 개인 봉사는 괜찮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진로 활동을 보면, 자, 이것도 이제 연간 700자를 쓸 수가 있고요. 그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미반영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학교에서 진로를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인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터디 그룹 있죠? 이 스터디 그룹도 진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될 수 있다.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교수님들은 학생들 뽑을 때 어떤 학생들한테 이렇게 마음과 믿음이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딴 건 없다. 일단 교수님들은 자기 전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전공과 유사한 생각을 한 애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한 번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축적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답변을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게 될 때 입학사정관들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학교에 상주하고 계시는 입학사정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수 입학사정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입학사정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 명이 같이 동시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고천 IC까지 드립니다. 같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 교수 입학사정관들은 뭘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냐면 전공 적합성과 진로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모르고 자기 전공 분야가 그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로 활동을 맞게 차근차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진로가 왜 중요한지 그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은 미반영되고요. 독서는 미반영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 책 안 읽어도 되나요? 헛소리입니다. 이 독서 활동 어디로 들어가냐? 첫 번째, 복과 세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다 독서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반영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 애들은 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 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해요. 어떻게든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설령 학생부에서 평가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평가를 받냐? 바로 면접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면접에서는 책을 많이 읽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써봤던 애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는 굉장히 학종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책을 안 읽으면 떨어지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아무리 활동들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독서에 대한 기록이 미미하면 내신이 좋아도 그게 뒤집힙니다. 그래서 고려대는 뒤집히고 서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건국대, 경희대 그런 학교들도 다 독서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독서 빠지면 안 된다. 근데 무작정 책을 읽을 게 아니라
학교 교과 내용과 진로와 맞는 책들을 좀 여러 권 분야별로 읽는 것들이 다양하게 읽는 것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잠깐 살펴볼게요. 그 학생들이 가게 될 전형 중에 탑 15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를 잠깐 알아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과, 서류, 면접 세 가지를 보는 학교가 있고요. 교과, 수능 최저 두 가지를 보는 학교가 있고요. 교과, 서류 이거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들은 아마 교과, 서류 이 국어를 보는 학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서류, 면접까지 보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 수능 최저는 보통 중위권 밑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중위권 밑에 있는 학교들이 교과하고 최저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그래도 예전에는 교과 내신 컷이 딱 명확하게 떨어졌었는데 요즘에는 상위권 대학에서 면접하고 서류 반영이 은근히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정확하게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대부분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이 교과 내신 컷이 어느 정도 되냐면 스카이는 1.8 안쪽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1.3 안쪽에 들어야 돼요. 만약 의대 갈 친구가 그 내신으로 가겠다 그러면 1.3 안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서성화는 1.9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스카이 떨어지는 애들이 서성화 붙는 거예요. 그리고 중경외시 볼까요? 중경외시는 1.9에서 2.0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삼국대, 단국대, 동국대, 건국대를 보면 얘네들도 1.9에서 2.5 사이가 됩니다. 나머지는 2.5에서 3.1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점대 하면 인서울 한 중하위권 대학을 3.1 등급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원하는 대학 중에서 그래도 좀 그 네임 밸류는 있는데 내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 낮은 대학을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대학 중에 하나가 가천대하고 명지대거든요. 근데 이 가천대도 3점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명지대도 한 2.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 가려면 굉장히 빡세다, 치열하다, 수시 중에서도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 교과도 요즘에는 서류 평가를 보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학교 6개 학교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성균관대 교과입니다. 성균관대 교과를 보면 교과 100%인데 그게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100%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과목이 20%입니다. 근데 여기 유심히 보세요. 일반 선택 과목은 정량 평가예요. 그냥 등급 순으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과목이 정성 평가라는 겁니다. 이 정성 평가는 완전히 학종의 영역입니다. 등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 진로를 생각을 어느 정도 했고 우리 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 학생을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20%가 들어가 있어요. 이 20%가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만약에 동점자가 있으면 이 20%에서 갈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부 세특이나 학생부 비교과 영역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희대 교과예요. 경희대는 교과 비교과 성적이 70%고요. 교과 종합 성적이 30%입니다. 여기서 교과 종합 평가라고 하는 거는 세특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세특을 30%나 본다는 거예요. 성균관대보다 비율상 더 높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 교과를 보면요. 동국대도 역시 마찬가지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종합평가 30입니다. 이것도 세특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특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동국대는 세특뿐만 아니라 나머지 비교과 영역에서 동아리 진로 그런 것들 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같이 종합적으로 30%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려대는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 20%입니다. 이거는 성균관대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근데 성균관대하고 그 평가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그 진로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세트 이 부분을 20% 본다는 얘기고요. 자, 부산대는 학생부 80에 학업 역량평가 20. 이거는 학업 역량평가는 세트 동아리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공부 학업 참여도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업 참여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 과정을 따라왔는지 그거 보겠다는 얘기고요. 경북대는 학생부 교과 80에 교과 이수 충실도 20입니다. 근데 이 교과 이수 충실도는 뭐냐면 교과 옆에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이수를 했는지 그걸 성취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 성취도 평가까지 같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 학생부 교과를 준비를 하더라도 이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발목이 잡혀서 합격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거를 명심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좋은 의미로 그 가스라이팅을 여러 번 해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한번 얘기하면 까먹어요. 안 들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을 해야 됩니다. 요즘 교육부에서는 주입식 교육 안 좋다. 활동식 수업이 좋다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입식 교육도 어느 정도 효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입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3대 평가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4대 평가였어요. 예전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6개 대학이 힘을 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 평가 요소가 작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이 요소를 따라간 대학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소대로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세 가지가 있어요.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성적이 얼마나 좋냐. 단순히 성적이 좋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태도가 잘 돼 있냐. 그리고 이 친구는 한번 공부하면 질문하고 물고 늘어지는 탐구하는 자세가 되어 있나. 이 세 가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진로 역량은 이 친구가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봤냐. 그리고 진로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한번 해봤냐. 그리고 그거를 진로와 어떤 학교 생활, 교과 학습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연관을 시켰냐. 그리고 그런 결과까지 내봤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진로 역량이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전공 적합성일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애들이 모든 활동을 다 전공에다 막 몰빵을 시켜가지고 몰아놓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정관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너무 어거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바뀐 게 진로 역량입니다. 굳이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진로의 흐름과 연관이 있으면 학생부에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동체 역량은 쉽게 얘기해서 인성입니다.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 얘가 사람이 됐냐. 그래서 사람이 된 사람 뽑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올해부터는 뭐가 강화가 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대학들이 물론 자율적이긴 합니다만
학교에서 학교 폭력한 기록이 명시가 돼 있으면 그거를 불이익 사유로 채점을 마이너스로 매기는 학교들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좀 운동 좀 하고 이제 힘 좀 센다고 애들 심심한데 한번 쳐볼까 그런 호기심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품성과 인성과 심성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서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첫 번째는 학업 능력, 두 번째는 진로, 세 번째는 학업 및 학업의 소양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는 학업 능력에서 내신을 봅니다. 그리고 이 내신은 어디서 평가를 하냐면 세트, 수업 참여도에서 평가를 해요. 네, 수업 참여도에서 평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접 호기심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학업 능력에서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순위로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독서에서 대부분 많이 평가를 합니다. 독서하고 동아리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과 학업 능력 이 부분에서 평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평가도 있어요. 이 진로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는 거냐면 진로 준비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진로 활동에서 평가를 하죠. 근데 진로 활동에서 평가하지만 이것도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진로 활동, 동아리, 독서, 그리고 기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적합성, 잠재 능력. 이 잠재 능력을 다른 말로는 발전 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발전 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발전 가능성은 한양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한양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학생부 기록을 할 때 발전 가능성을 좀 신경 써서 기록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양대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한테 성적이 이 정도 되는데, 세특 이 정도 되는데, 한양대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발전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만류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신은 조금 떨어지지만, 발전 가능성이 돋보인 학생들한테는 한번 높은 좀 상향 대학이긴 하지만 상향 지원으로 한양대도 한번 지원은 한번 해봐라 라고 권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양대가 이 부분 잘 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한양대 붙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업의 소양은 자 리더십 뭐 인성, 품성 이런 쪽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요소들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 예를 들면 1000점 만점이 있다라고 하면 1000점부터 그걸 깔까요? 아니면 기본 점수에서 그걸 세워서 가산점을 시켜서 더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할까요? 더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까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이 요소들을 보고 이거를 보고 어떤 요소로 발견해서 평가를 하는지 그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가 요소를 보면요. 그래서 출결사항은 학업의 소양으로 평가를 하고요. 자유활동은 학업의 소양, 그리고 직접 호기심, 진로 준비 과정 이걸로 평가를 합니다. 동아리는 직접 호기심, 여기서도 독서가 나오죠. 그리고 진로, 학업의 소양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봉사활동은 학업의 소양하고 진로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진로활동은 당연히 진로로 평가를 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세특입니다. 세특을 한번 보면요. 내신과 세특이 딱 여기 세특 부분을 보면 세특에서는 수업 참여도 그리고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지적 호기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진로 활동을 진로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직접 호기심과 진로 부분을 평가한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독서 활동은 사실 별도는 없지만 다 세특이나 동아리에서 평가가 된다는 거. 그리고 행동은 자, 학업 능력은 자기주도 학습과 과목별 성취조를 통해서 직접 호기심을 평가를 하고 진로 관련 활동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 진로에 대한 노력으로 진로로 평가를 하고요. 인성 품성으로 학업의 소양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실제로 인서울 대학 합격 필수 키워드와 활동은 뭐가 있냐? 이걸 보면 이게 10위권 대학하고 20위권 대학하고 이후에 20위권 밖의 대학 그냥 인서울 대학이 조금씩 다릅니다.
10위권 대학은 세특에 어떤 말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탁월함, 탁월함, 그리고 뛰어남, 그리고 확장함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수록 상위권 대학에서 좋아하는 세특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거는 다 누구의 능력이냐? 다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학교 공부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사고를 해서 어떻게 확장을 해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보였는지는 이거는 개인 능력이에요. 사실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잘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입시 컨설팅이나 컨설팅 코칭을 하면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받아보는 학교 선생 입장에서 진짜 이 친구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했는지 그거는 다르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고 이거 얘는 진짜 고민을 해서 탁월하게 했다라고 하면 탁월함으로 적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그 학생부일수록 상위권 대학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서울대학 22대학권에서는 우수함, 풍부함, 제시함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측면이 목격이 되었다, 발견이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는 어떤 근거 자료를 굉장히 풍부히 제시했다라든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뭐를 제시를 했다든지 어떤 것들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20위권 대학에서 좋아하는 세특이고요. 그 밖에 이제 인서울대학은 조금 많이 떨어지죠. 하였음, 보였음, 보임 이런 거 굉장히 단순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 세특을 쓸 때 나열식으로 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음. 가장 기본 노말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폼이에요. 그런 방식대로 쓰는 게 바로 그냥 인서울 대학에 붙는 어떤 학생들의 어떤 세특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거나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세특에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학교 생활을 해라.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봐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의 세특을 평가를 하면서 어떤 요소들을 순위별로 매길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순위. 첫 번째 순위는 어떤 거를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입학사정관들이. 첫 번째 1순위는 과목에 대한 흥미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과목에 대한 흥미 여기에 뭐도 있으면 되냐면 진로 연계성. 성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순위는 뭘까요? 2순위. 2순위는 바로 수업 태도입니다. 자, 수업 태도, 성실성. 그리고 어떤 수업 참여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3순위는 뭘까요? 3순위는 수업과 연계된 탐구 활동이에요. 수업과 연계된 탐구 활동. 자, 그 네 번째, 4순위. 자, 4순위는 수업 내 협력. 쉽게 얘기해서 리더십이죠. 그리고 리더십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가 뭘까요? 자, 다섯 번째는 바로 글쓰기 발표력입니다. 글쓰기 발표력.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수업 내 성취도입니다.
네, 이 수업의 성취도는 교과 수준이겠죠. 자, 아마 근데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입시 컨설팅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 뭐 상담 실장들이 사실은 이런 걸 잘 얘기 안 해줘요. 왜 자기도 잘 모르거든. 근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을 많이 아냐면 제가 지금까지 기존의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사실은, 비밀을 하나 밝히자면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어요. 그 입학사정관 전형 3년 차 때 제가 대학을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입학사정관들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하는 입학사정관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정관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똑같이 이 순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이에요. 이 괴리감을 알고 있어야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그 아웃라인 감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제일 그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잘 보는 게 뭐냐? 바로 여기 진로 영역성, 과목에 대한 흥미, 이거를 되게 잘 본다. 진로에 대한 명확성, 이런 것들을 잘 본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평가하는 방식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학생부 평가 방식을 보면 어떤 학생이 화학공학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출결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야. 근데 지각, 조퇴가 미인정이 있네요. 미인정은 뭐예요? 말도 안 하고 토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지각하고 결석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결석은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인정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인정은 좀 너그럽게 봐주면 3번까지. 근데 대부분 미인정은 2번만 있어도 조금 마이너스를 좀 안 좋게 봅니다. 평가가 좋지 않아요. 성실성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봅니까? 바로 학원의 소양으로 보는 거겠죠. 인성, 품성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인성, 품성에 여기에 미인정이 있다? 그러면, 좀 좋은 평가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인정은 일수는 3회 이상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어떤 단초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4번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필요 없죠. 어차피 자격증하고 취득상을 안 들어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여기에 단이라고 적어놨죠. 이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터디 그룹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가 이겁니다. 스터디를 만들어서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 경우에는 진로 관련은 진로 역량으로, 기타는 직접 호기심란으로 영역으로 가산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 그룹은 학업 역량으로도 돼 있으면 학업 역량으로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희망 진로가 그래서 이 스터디 그룹은 세특, 진로 역량 그리고 행동 영역에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희망 진로가 언론인이다.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스터디를 하는 거죠.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스터디.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을 못 따도 좋다. 근데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반영은 되지 않으니 따면 더 좋고 못 따도 좋다. 근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을 느꼈고 무엇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 느낀 점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이다 그러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스터디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경 테스트 스터디 이거는 경제 관련 시험이에요. 자격 시험인데 경제 관련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제2의 슈카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경제학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렇게 경제와 관련된 경제에 흥미를 느낀 친구들이 이런 걸 딱 스터디를 하면 학생부에 쓰기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잘 몰라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든다. 그리고 내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 매뉴얼에도 있다. 그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매뉴얼도 학생부 그 그 작성 매뉴얼도 그렇게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허락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하겠다는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허락해 줄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면요.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했냐면, 자, 사랑 체험 축구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인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 체험 갈대 습지 걷기 행사를 했어요. 자율활동으로. 자, 이 자율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행사들입니다. 학교 공식 행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공식 행사에서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래서 학교 공식 행사에서 참여한 이 학생이 참여했으면 그 참여 행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세특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자율활동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바로 학업의 소양, 직접 호기심과 진로 준비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는 사실은 직접 호기심은 아니죠. 학업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 활동은, 진로 준비 과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업 외 소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사랑 체험 축구 행사, 그 교육, 그리고 갈대 숲 걷기 행사 세 개가. 그러면 보통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만약에 내가 이 친구는 아까 화학공학자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공학자가 되겠다는 친구한테는 사실 이 세특은 별로 평가는 잘 못 받아요. 왜냐면 그냥 기본 평가로 받아요. 왜냐면 그 화학공학과 관련된 얘기가 없잖아요. 관련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평가만 받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뭐가 있었냐면 뭐 사범대나 교대를 가겠다라고 하면 장애인 인권 교육이 있었죠. 이 장애인 인권 교육은 사범대나 아니면 교대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산점을 1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사정관 선생님들은. 그리고 만약에 이 자율활동에서도 뭘 쓰냐면 만약에 어떤 친구가 반장했다, 부반장했다 그런 것들도 자율활동에 다 적히거든요. 그러면 전교회장을 하면 1점이 가산점이 돼요. 그리고 반장을 해도 1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게 아마 미국은 다를 거예요. 미국은 뭐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은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교회장하고 반장만 좀 높게 쳐주고요. 전교 부반장, 부반장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 모여서 그래도 했으니까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어떤 동아리장을 맡았다, 어떤 그룹장을 맡았다, 여기서도 가산점 1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동아리 활동인데요. 이 동아리 활동에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화학공학과니까 이제 약과 독 관련 전문 도서를 선정하고, 여기서 벌써 도서가 나오죠. 그리고 마취제에 관심이 생겼대요. 그리고 지금 이게 화학약품 팀플을 하는 건데 그 팀플 활동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해서 약품의 약과 독의 이중성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보고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약품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약품의 부작용 등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어떤 영역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호기심, 진로 준비 과정, 학업 외 소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직접 호기심은
딱히 뭐 그렇게 마취제에 관심? 뭐 마취제에 관심이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지적 호기심이 그렇게 크냐라고 봤을 때는 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이거를 나는 지적 호기심을 볼래. 이거는 지적 호기심이 아니지. 좀 갈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진로 부분은 확실하죠. 화학약품 팀플이죠. 근데 이 친구가 화학공학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팀플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로는 확실하죠. 그리고 학업의 소양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평가자가 가산점 할 때는 단순한 참가는 가산점이 없어요. 근데 활동 내용이 좋은 경우, 그리고 이 활동 내용과 함께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경우는 가산점이 1과 2점이 각각 이렇게 부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마취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아,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결과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결과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물은 내가 이거를 해서 실제로 이거를 뭐 어딘가에 뭐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디다 뭐 적용을 시켰다든가 그런 게 또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를 결과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입학사정관들 기준에서 이거는 아마 대학 레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레벨이 조금 낮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결과물로 볼 거예요. 근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큰 결과물이라 그렇게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대학 레벨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좀 달라질 거다. 근데 어쨌든 활동 내용은 좋으니까 가산점 2점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가산점 1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창의적 이제 동아리 진로죠. 자, 진로 활동을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자, 표준화 심리 검사를 통해 뭐 전공학과 체험을 했고요. 비닐 만들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를 해서 이 검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거는 비닐 만들기를 도전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 만들어 보는 성취는 좀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이 아마 평가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바로 진로 준비 과정의 평가와 연관이 되겠죠. 근데 활동 내용이 좋으면 가산점 1점, 활동 내용이 좋고 거기서 결과물까지 있으면 가산점 2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비닐 만들기라는 활동을 했고, 그리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만들어 보는 성취를 하면서 결과물까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최대 2점까지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누 만들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약품이나 어떤 배합을 통해서 그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조카가 있는데, 조카하고 놀 때 비누 말리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제 조카가 이 유치원에서, 그 삼촌도 여자친구가 없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뭘 선물을 해야 되겠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같이, 코로나니까 비누를, 손 깨끗이 씻으라고 비누를 만들어서 주자라고 해서 비누 만들기 해서 준 적이 있는데, 저 나중에 처음 알았는데 수제 비누를 집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선물을 주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네, 그 법적으로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가 그래도 착한 친구여서 다행히 저를 신고를 안 해서 걸리지는 않았는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다 어떤 화학적인 요소들을 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진로적인 측면하고도 관련 있는 훌륭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봅시다. 자, 봉사활동은 대부분 이제 자, 학업의 소양으로 아마 들어가요. 뭐 진로 준비 과정은 아닐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봉사활동이 학교 주변 정화활동. 사실 이거는 원래 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떤 활동도 했냐면 다문화 학생, 학생 도우미 활동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교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대나 사범대를 지원을 하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에서도 가산점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이 친구는 이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패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교과 발달 상황인데, 자, 이 교과 발달 상황도 오해가 많아요. 어떤 오해가 많냐? 선생님, 아니, 무조건 등급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과 발달 상황은 학교 내시는 입학사정관들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잘 보세요. 석차 등급 표기합니다. 당연히 서차 등급 반영하겠죠. 단위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 과목이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냐 그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적이 좋은데 중요 과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중요 과목은 좋은데 조금 덜 중요한 과목 때문에 성적이 깎여서 이 성적이 이렇게 내려간 건지 그 추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위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왜 보냐? 특히 평균보다도 표준 편차를 많이 보는데 왜 표준 편차를 보냐면 표준 편차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그 학생부를 평가하는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학교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학생부가 블라인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이걸 다 가린다고요. 그냥 사진하고 학교 이름하고 그냥 그 성도 이땡땡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대학에서 전달을 받을 때는. 그럼 완전히 다 가려지는데 그러면 학교도 가려, 이름도 가려. 그러면 뭐 가지고 평가를 하냐? 예전에는 학교가 있었으니까 이 친구는 특목고니까 일반고보다는 내신 떨어져도 훌륭한 학생일 거야 하고 뽑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바로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 보고. 표준 편차를 보면 학교의 수준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고요. 굉장히 급단이 커요. 뭐 25점, 35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교들, 수준 높은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심하면 1단위로 돼 있는 그 과목도 있고요. 10단위 안쪽으로 돼 있습니다. 10을 넘기질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 거죠. 그런 걸로 이 표준 편차로 학교 수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보다 성적이 높은데 왜 떨어졌어? 그러면 표준 편차 보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학교가 더 좋은 학교였던 거예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보고요. 성취도 봅니다. 성취도, 수강자. 그리고 수강자 수도 봐요. 수강자 수는 왜 보냐? 수강자 수가 많고 거기서 1등급하고 수강자 수가 적은데 거기서 1등급이면 어떤 1등급이 더 좋은 1등급인 거죠? 수강자 수가 적은데 1등급이 더 훌륭한 1등급인 거죠? 그거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어떤 친구는 1등급이고 어떤 친구는 2등급이다. 근데 이 친구, 그 1등급인 친구는 수강자 수가 많은 과목에서 1등급이고 2등급인 친구는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에서 2등급이다. 그러면 평가자들은 그 2등급 친구들을 보정을 해줘요. 왜? 얘는 애초에 수강자 수가 적잖아. 그러면 애초에 내신 따기가 불리한 과목을 들었네. 그럼 얘는 이 친구는 불리한 과목임에도 그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다는 도전과 용기가 가상하네. 그래서 2등급이지만 1등급으로 보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헷갈리죠. 나는 얘보다 성적이 좋은데 왜 나는 떨어지고 성적 나는 얘가 붙지? 그럼 얘는 깜깜이 전형 아니야? 학생부 전형, 학종은 깜깜이 전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깜깜이 전형이 아닌 게 바로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와 수강자 수를 통해서 이 친구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지 도전을 했던 친구인지 그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전과 용기가 없었던 거고요. 이 친구들은 진로를 위한 도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세트가 어떻게 작성하면 좋냐? 처음에는 호기심이 생겨야 됩니다. 이 호기심은 뭐를 통해서? 교과서나 배경 지식, 즉 학교 수업과
플러스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호기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독서, 연구물 탐색, 다큐멘터리 시청으로 호기심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조사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조사 과정을 가지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학생들한테 발표를 하는 이런 식의 세특 구성. 이게 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세특 구성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 세특을 구성할 때는 무조건 뭐와 함께 구성을 해야 된다. 독서와 함께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조금 더 내가 더 남들과 차별화되는 독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추가할 건 뭐냐면 논문 읽으세요. 독서 플러스 논문 읽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서는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세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논문 읽기를 다 해요. 근데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은 독서에서만 끝나는 거야. 논문까지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독서를 읽고 거기서 논문까지 읽었다는 거는 나의 생각이, 사고가 논문까지 확장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사고의 확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 가는 애들 치고 논문 안 읽은 애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논문 읽는 방법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특을 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수업 참여도 방법을 하는 건데 이제 수업 참여도는 특히 교육 과정을 얼마나 성실히 이수를 했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고요. 과제 집착력,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 지적 호기심. 사실 학업 능력에서는 사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얘가 끈기가 있냐, 그리고 얼마나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리고 얼마나 호기심 있냐. 사실 이 지적 호기심은 탐구력, 학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능력이긴 한데, 고등학생들한테 그 학자적인 수준의 지적 호기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수들도 그 정도는 안 바라요. 안 바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적 호기심이죠.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수업에서는 이렇게만 알려줬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했어. 이런 것들도 직접 호기심인 거죠.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한 수업 시간 수준, 그 학교 수업 수준에서의 그 지적 호기심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에 따라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세특입니다. 자, 국어 시간에 자, 상호 텍스트적인 이제 관점에서 충현정과 흥부정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배운 내용 토대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자, 이거는 뭐예요? 상호 텍스트적인 관점이라고 했죠.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교과서 내용의 이론적인 부분 하나 하고 이거를 실제 작품과 비교 분석을 했어요. 이 비교 분석은 어떤 거죠? 내 스스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자기 주도성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거를 다른 작품에 이해하고자 하는 것, 노력이 엿보였다. 다른 작품에 이해하는 거는 뭐예요? 사고의 확장이죠. 확장성까지.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과 확장성의 측면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학기에는 문법 개념을 노트에 만들어서 정리하고 반복을 했대요.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 탐구 활동을 수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문법 개념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 반복했다. 이런 것들이 자기주도 학습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필 쓰기 활동에서 엄마 자리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제출했다. 이런 것들은 교육 과정 성실히 이수한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주도 학습 측면에서 그리고 사고의 확장성 측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수학도 이렇게 보면 좋겠죠. 수업 태도가 좋으면 적극적이죠. 이거는 교육과정 성실히 이수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여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스스로 공부를 한 거죠. 자기주도성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수업 태도 열의가 있는 학생이다. 이거는 교육과정 성실히 이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제활동 수행 능력이 우수하며 말하기 수행평가 활동에서 이런 작품을 선정하여 잘 발표한 과제활동이 우수하고요. 수행평가 활동에서 이 작품을 선정해서 발표까지 끝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과제를 얼마나 완성을 시켰냐, 완성도 높은 과제를 했냐라는 거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제 집착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다. 이 책을 선정했다고 하니까. 이거 통합사회를 보면요. 여기서 쭉 보면 발표함, 설명함.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발표함, 설명함, 이런 것만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만 단순하게 쓰는 선생님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탄탄한 세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 기하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설정하여 조사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와 산업화 전개 과정을 스스로 심화학습했다. 스스로 했다고 했죠.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 심화학습했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과 보면 탐구심이 깊고 이해 능력이 우수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갖고 있어.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대학 평가자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키워드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과목 능력이 뛰어나다. 아, 이 친구는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네. 근데 여기에 실제로 내신까지 좋아. 그러면 더 금상첨화고. 근데 설령 내신은 좋지 않아. 근데 이런 세팅이 워낙에 너무 뛰어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이 학교가 내신 따기 힘든 학교여서 애들 많이 몰려가지고 내신을 못 따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의 성적은 잘 안 나오지만 어떤 진로에 대한 흥미나 과목에 대한 관심사로서는 뛰어난 그런 학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궤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세트 안에서는 그 과목 능력은 굉장히 우수한 친구로 나온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 세특을 쓸 때 학생들이 이렇게 써달라고 해도 이 쓰는 권한 누구냐면 학교 선생님 권한이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고지고대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거는 너무 구라를 좀 심하게 친 것 같다. 그러면 자체 보정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세특하고 그 내신이 너무 동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대학교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세특으로만 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그 과목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세특으로 무엇을 평가할 수 있냐? 수업 참여도와
지적 호기심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과목 능력, 그리고 과제 집착력 이 세 가지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지적 호기심 책 읽었다는 것, 독서도 충분히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활동. 사실 이거는 대학에는 미제공한,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죠.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세특의 독서 기록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 관련 독서는 진로 쪽에도 쓸 수 있다. 세특과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이런 독서를 다 녹여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렇다고 너무 진로에 관련된 독서만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특에 한 5권 정도의 책이 녹여져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5권 책이 한쪽 과목에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요 과목에 하나씩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요즘에는 한쪽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거를 두루두루 같이 고민한 흔적을 보이는 학생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독서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어떤 친구를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의대를 가고 싶대요. 근데 세특을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세특 아이디어를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윤리 과목에서의 독서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윤리 보고서를 작성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의사는 환자들만 잘 고치면 됩니까? 물론 환자들을 잘 고치는 게 우선적인 거. 근데 의사가 싸가지 없으면 환자들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자를 대하는 윤리, 그리고 어떤 의료 윤리, 그러니까 어떤 의료 기술에 대한 윤리,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책으로서 한번 읽어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윤리적인 의료 실험이나 그런 거에서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 부족한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보고서들이나 그런 글들을 써서 학교에서 제출하면 되죠. 그러면 오히려 의대 쪽에서는 더 좋게 봅니다. 얘가 완전히 의대 쪽으로만 의료 쪽으로만 몰빵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윤리 부분을 건드렸다는 지점에서 가산점을 줘요. 그게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유리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 쓰는 거고 공개도 안 합니다. 학생부가 완료가 되기 전까지 공개 안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생활기록부에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는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교 친구들끼리의 관계, 그리고 학교 선생님하고의 관계, 그게 바로 인성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평가, 인성품성, 그런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선생님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르게 행동 특성이 완전히 개같이 써집니다. 진짜로.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에 빠꾸 없습니다. 요즘 선생님들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대학을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추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추천서는 학교 선생님들 쓰는 거였는데 엄청 길게 쓸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 추천서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추천서 역할을 대신하는 게 바로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게 거의 추천서 역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써져야 마지막 그 학생부 평가의 종지부를 찍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자, 1학년 때 자, 다방면에 재능이 많은 국어 교과 시간 부장을 했었음. 그리고 학급 봉사부장, 뭐, 규칙 준수했고, 책임감 가지고 성실히 생활함, 그리고 뭐, 최선을 다함, 그리고 희망하는 분야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줘. 이러한 부분이 성장 가능성이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학업 능력, 지적 호기심, 뭐, 자, 여기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로 공부를 했고요.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요. 책도 다양하게 꾸준히 읽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그리고 수학, 과학에 최선을 다했고, 다양한 독서를 했다는 것에 대한 학업 능력으로 직접 호기심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 친, 자,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 성장 가능성이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진로 부분을 평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다 뭡니까? 학업의 소양들입니다. 이 친구들 재능이 많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요. 국어부장하고 봉사부장 둘 다 했네요. 그리고 규칙 준수도 있고 책임감 있고 성실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내용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2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친구의 학생부를 보면 이 친구가 지금 1학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은 봐야 됩니다. 2학년, 3학년은 봐야 되긴 하나 이런 식의 내용이 2학년, 3학년에도 계속이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메꿔지지가 않는다면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대학을 갈 수 있냐라고 보면 스카이는 못 가고요. 그리고 최대한 잘 갈 수 있으면 건동홍 거기까지가 좀 적정 라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세특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위에 가기는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아까 여기서 뭐라고 말했죠? 세특 평가할 때 그 상위권 대학들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탁월함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탁월함이라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함보다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우수한 학생이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한 건동홍 정도의 레벨의 대학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학생부 세특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세특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만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도 정확한 지식, 그러니까 어디 이제 카더라 통신 말고 찌라시 말고 팩트가 있는 통계에 따른 정확한 지식과 어떤 평가 방식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달해야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훨씬 더 대학을 잘 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기본적인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과 학생부를 어떻게 대학이 평가하고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무엇을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도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적인 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예비고1 친구들한테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많이 시키냐면 진로의 고민을 시켜주십시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하지 못하는 않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 학종을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완성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진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각하겠다 그러면 늦어요. 진짜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는 일단 바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런 이제 학생부를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하는 활동들이 그냥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런 수업과 이런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지를 내가 선택을 하고 골라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골라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거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진로입니다. 근데 진로에 대한 생각이 먼저 있으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나의 진로를 위해서 계속하고 이거는 조금 이제 하지 말고 그래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데 진로가 없으면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이것저것 다 하다가 학생부가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학생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은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 올라가기 전까지 애들한테 충분히 시키고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검사도 있어요. 진로 검사. 진로 검사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 무료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받아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나는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진로가 나왔으면 그 진로에 대한 직업과 관련된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직업이면 난 할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어떤 공부들 잘해야 돼? 그래서 잘해야 되는 공부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나는 이런 쪽으로 가면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적성에 맞겠다. 좋아서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는 거하고 그것을 가지지 않고 고등학교 가는 거는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3월 전까지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야 학생부를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고3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을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수시는 9월 초에서 중순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그래서 나머지는, 근데 아직 대학 측에서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평가 방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입 안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2025 대입의 주요 사항을 보면요. 올해 대입을 보면 일단 첫 번째, 모집 인원이 감소였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모집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집 인원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수시 모집 비율은 수시는 더 늘었습니다. 그 특징은 보입니다. 79%였는데 79.6%로 수시를 뽑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수시는 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여기 얘기하고 있죠. 오타 났네요. 모집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비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아까 거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대입은 학생부 위주 수시와 수능 위주 정시 거의 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위주의 수시가 70%에 달하고요. 그리고 수능이 20%가 안 되죠. 심지어 작년과 비교를 하면 수능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능 이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전략을 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시를 쓸 때는 수시를 6장을 쓰잖아요. 수시를 6장을 쓰면 이거를 우리가 배분을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교과를 3장 쓰고 종합을 3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2장 쓰고 종합을
네 장 쓰는 경우도 있고요. 교과를 4장을 쓰고 종합을 2장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전략은 이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하고 종합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무조건 다 교과하고 종합 그냥 쓰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교과는 안정권 대학을 써야 돼요. 종합은 상향 대학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는 학교를 보시고요. 지원을 할 때 학교를 보시고요. 종합은 전공을 보셔야 돼요. 학과. 학과를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 교과하고 종합을 3대 3, 3으로 이제 똑같이 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하나, 사실 모든 학생들을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학생들에 따라서, 종합으로 유리한 애들이 있고요. 교과로 유리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합으로 유리한 애들은 종합에 살을 걸고요. 교과로 유리한 애들은 교과에 살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종합과 교과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최대한 종합은 높은 학교를 갈 수 있게, 학교를 높여서 많이 씁니다. 왜? 높여서 써도 종합, 이 학생부 종합은 정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나머지가 좋으면 높은 학교도 충분히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붙은 애들이 반드시 내신이 다 1등급은 아니에요. 2, 3등급도 서울대 붙어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교과는 안정권, 내신이 좀 커트라인 안정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보면 좋고요. 자, 4번째는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 증가하였다. 뭐 이거는 그렇다라고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거 올해부터 생긴 겁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전형의 자율 반영하는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112개의 학교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27개입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신설이 된 겁니다. 조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제발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주먹부터 나가지 말아라. 굉장히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기록이 남으면 거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을 쓰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수시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수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 대학들은 21개의 대학들은 수능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실기 및 실적 전형, 이거는 대부분 뭐냐면 운동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연예인 할 애들 있죠? 연기 같은 걸로 대학 갈 애들, 운동부나 연예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 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긴 게 왜 그러냐면 다 연예인 때문에 생겼습니다. 요새 들끓는 어떤 학폭 어떤 이슈들, 그런 것 때문에 대학교에서 마련한 잔치인 거기 때문에 없을 때 좋게 하지. 그러니까 다 이름 알려져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 학생들한테도 이런 영향이 가는 거죠. 이런 것들 생기는 거는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를 보면, 자, 선택 과목 필수가 폐지된 대학이 늘었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위주, 심지어 정시 위주에서도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필수 폐지가 폐지 대학이 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에서 선택 과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학교를 들어오려면 생명 1과 생명 2 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어떤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것들이 폐지됐다는 거, 이거는 그래도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입시 전형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마치 AI처럼 좀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내신과 수능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랬을 때 내신이 잘 나오는데 비교과 준비를 봤더니 비교과 준비가 잘 됐다. 예스. 그러면 이제 최저 통과가 잘 되냐? 그러면 예스. 그러면 내신이 좋고 비교과 준비가 잘 돼 있고 최저도 통과한다. 최저도 통과한다. 그러면 상위 또는 의학학 계열을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교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NO. 그러면 학생부 교과를 지원을 하면 되고요. 근데 최저 통과했는데 그 최저 통과를 봤더니 최저 통과 못해. 그러면 중위권 학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학종은 아직까지 최저가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근데 내신보다는 수능이 잘 나온다. 그럼 수능이 잘 나오면 논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논술 준비를 하는데 논술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시로 가야 되겠죠. 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과 방법들을 조금씩 이제 살펴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수시는 좀 몇 개 학교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면 그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를 하고 논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최저 통과도 해요. 그러면 논술로 가시면 돼요. 바로 논술로 가시면 돼요. 근데 최저 통과를 못 하겠다. 그러면 최저 없는 논술로 가시면 되는데 최저 없는 논술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서울권에서 좀 중하위권 대학, 그 밑에 대학들이 이제 최저 논술이 없거든요. 최저 없는 논술이거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사실 많지는 않다. 그나마 최저 없는 게 약수령 논술도 있는데, 교과형 논술인데, 교과형 논술도 요즘에는 그 좋은 학교들 최저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교과형 논술도 대부분 다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논술은 거의 최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술은 좀 내신보다 수능이 잘 나오는 애들,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애들한테 좀 적합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고 어떤 식으로 대학을 가도록 말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조언을 더 해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 지도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수업을 여기까지 여기까지 끝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은 더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질문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드신다면, 질문을 할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단톡방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다 성실히 답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세미나를 한 이유는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조금 더 입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받아서 좀 관리를 받고 싶다. 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결을 해 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학생을 소개 많이 시켜주시고 그 컨설팅 연결을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안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선생님들 그 세미나 끝나시고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세미나에서 봐요.